탐욕, 욕망의 덕과 탐욕 치료법. 탐욕은 인간의 본성 중 하나로 때로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케인스가 지적했듯이 이는 다소 구역질나는 병적 정신 상태로 반쯤 범죄적이고 반쯤 병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 욕망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비롯된 불안과 두려움의 표현일 수 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감에서 시작되며 이는 결국 우리를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구상에는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자원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탐욕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표현은 단순히 진부한 말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필요와 탐욕을 혼동하며 이를 따로 떼어놓기 힘들어한다. 이는 탐욕이 단순한 과욕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가 채워지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돈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우리는 종종 돈이 지닌 물리적 가치보다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며 그것을 통해 사랑, 안전, 자유, 권력, 자기가치 등을 얻으려 한다. 이러한 관념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가 돈이란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돈이 모든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탐욕과 과잉의 결과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다. 탐욕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순간 이는 이미 정상적인 상태를 벗어난 것이다. 갑부들은 종종 자신이 가진 부에도 불구하고 가난에 대한 압도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세뮤얼 존슨이 돈과 시간이 우리 인생 최대의 부담이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종종 자신이 가진 것에 압도되어 살아간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 가장 불행한 순간은 쓸 줄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 때 라는 그의 말은 탐욕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탐욕을 통해 얻은 부와 시간 속에서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탐욕은 인간의 끝없는 욕망의 반영이자 그 이면에 존재하는 두려움의 표현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져들게 된다. 탐욕이 가져오는 과잉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 이상의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결국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다음은 탐욕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7가지 탐욕 치료법이다. 탐욕은 단순한 물질적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심리적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욕망을 억제하는 것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며 탐욕의 치유는 마음의 안정을 찾고 진정한 만족과 평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자아 성찰과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 탐욕은 종종 우리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이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명상이나 일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과 욕망을 분석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욕구를 찾아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둘째, 감사와 만족을 연습해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탐욕을 줄이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우리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현재의 상태에 만족할 줄 알 때 탐욕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매일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사회적 기여와 봉사를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탐욕은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되기 쉬우므로 타인에게 기여하는 경험을 통해 이러한 경향을 줄일 수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를 통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탐욕을 억제하고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회적 기여는 물질적 욕망을 넘어선 더 깊은 만족감을 제공한다. 넷째, 물질적 소비를 재평가해야 한다. 탐욕은 종종 물질적 소비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과 단순한 욕망에서 비롯된 소비를 구분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수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탐욕을 억제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째, 심리적 안정을 찾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탐욕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찾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명상, 요가, 심리치료 등의 방법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야 한다.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돈과 물질적 성공이 아닌 인간관계, 건강, 정신적 성장과 같은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탐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표를 재평가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휴식과 재충전을 가져야 한다. 탐욕이 심화될 때는
종종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정기적인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더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탐욕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와줄 것이다. 자본주의란 개인의 탐욕을 사회윤리로 포장한 자유체제다. 자본주의의 본질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개인의 이기심과 체계적인 이윤, 추구에 정당하다. 쉬운 말로 표현하면 개인의 탐욕을 사회윤리로서 확정한 것이 바로 근대 자본주의 정신의 본질이라는 이야기다. 물론 인류 역사상 개인의 이기심과 이윤 추구가 이처럼 정당하게 인정받은 적은 결코 없었다. 어느 종교에서든 이기심은 지탄의 대상이었고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돈을 세웠다. 그런데 이들을 밝은 빛으로 끌어내어 그 몸에 홍포를 입히고 그 머리에 황금관을 씌워준 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부르주아는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일을 수행했다. 부르주아는 적나라한 이해관계, 냉정한 현금 계산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또한 종교적 열광과 기사도의 열광, 속물적 감상주의 등의 성스러운 황홀경을 이해타산이라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속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인격의 가치를 교환의 가치로 해소시켜버렸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했던 무수한 자유를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단 하나의 상업적 자유로 바꾸어버렸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부르주아지는 종교와 정치라는 환상의 장막으로 가려진 착취를 공공연하고 파렴치하고 노골적이며 직접적이고 가혹한 착취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부르주아지는 지금까지 존경스럽고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보아오던 모든 직업에서도 신성한 후광을 걷어버렸다. 의사도 법률가도 성직자도 시인도 학자도 그들이 고용하는 임금 노동자로 바꿔버렸다. 부르주아지는 가족관계 위에 드리워진 그 감동적인 감상의 포장을 찢어버리고 그것을 순전히 금전관계로 만들어버렸다. 탐욕, 작은 이익을 탐하다가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다. 탐욕스러운 마음은 한번 일어나면 종종 이해득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현명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큰 화를 불러온다. 절대로 사소한 이익에 마음이 동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누구라도 패가망신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사기이 진세가 제구를 보면 우공이 작은 이익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다른 사람이 계략을 써서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을 막지 못한 일화가 나온다. 결코 작은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교훈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춘추시대 당시 진나라는 대국이었다. 바로 이웃나라로는 두 약소국이 있었다. 하나는 우나라, 다른 하는 괭나라였다. 이 두 나라는 당연히 국경을 같이 한 나라였다. 또 군왕이 모두 휘시였다. 관계가 대단히 밀접할 수밖에 없었다. 이중 괭나라는 진나라와 항상 영토 문제로 충돌을 빚곤 했다. 잦은 충돌에 참다 못한 진나라 헌공은 내친 김에 괭나라를 아예 멸망시킬 생각을 하게 됐다. 그가 이 생각을 밝히자 대부 순식이 우나라와 괭나라는 순망치 않은 관계에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괭나라를 공격하면 우나라는 틀림없이 군사를 보내 구하려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라면서 일단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헌공이 물었다. 그러면 우리가 괭나라를 쳐부술 방법은 없는 것이요? 순식은 헌공의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 계책 하나를 내놓았다. 객공은 음탕한 호색한입니다. 우리가 미녀들과 무녀들을 보내면 바로 거기에 빠져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황음에 빠져 정무를 소홀하게 되면 그 기회를 틈타 그를 공격하면 됩니다. 헌공은 즉각 객공에게 미녀와 무녀들을 보냈다. 객공은 당연히 뛸 듯이 기뻐했다. 과연 순식의 말대로 그는 황음에 빠져 정무를 돌보지 않았다. 헌공이 다시 순식에게 물었다. 지금 바로 괭나라로 쳐들어가면 되는 거요? 만약 우리가 괭나라를 공격하면 우나라는 반드시 구원병을 보낼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간책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괭나라를 공격하려면 우나라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길을 빌려주는 데 대한 고마움으로 우공에게 두둑한 선물을 주고 그 사실이 객공의 귀에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면 됩니다. 헌공은 이번에도 순식의 말대로 했다. 진나라의 국보인 천리마 한 필과 한 쌍이 배곡을 순식을 통해 우공에게 선물로 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순식은 우나라에 도착해 선물을 바쳤다. 우공은 대전 앞에 천리마를 천천히 훑어봤다. 전체 길이가 4.5m에 키가 3m나 되는 명마였다. 게다가 몸은 순백색으로 잡털 하나 없었다. 위풍당당한 모습이 평범한 말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다. 순식은 우공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는 슬쩍 한마디 던졌다. 이 천리마는 진짜 하루에 1000리를 갑니다. 밤에는 800리를 달리죠. 우리 진나라의 국보입니다. 우공은 순식의 말에 쉴 새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이 다시 우공에게 말했다. 이 배곡을 보십시오. 색깔이 하얀 것이 양의 피부처럼 깨끗합니다. 손에 올려놓고 보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기운은 사람에게도 이롭습니다. 한마디로 어디 하나 흠 잡을 데 없는 하늘이 내린 보물입니다. 역시 우리 진나라의 국보입니다. 우공은 백격을 손에 올려놓고 자세히 관찰했다. 눈이 빠질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다. 심지어 순식이 이 보물들을 다시 가져가지나 않을까 걱정하기까지 했다. 그가 황급히 물었다. 귀국에서 이 귀중한 두 가지 보물을 보내주신 것을 보면 무슨 부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식은 준비한 대로 최대한 공경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괭나라를 토벌하려고 합니다. 귀국의 길을 좀 빌렸으면 합니다. 만약 괭나라를 격파하면 모든 전리품을 귀국에 드리겠습니다. 우공은 순식이 건넨 부탁을 바로 승낙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 궁짓기의 생각은 달랐다. 깜짝 놀란 그는 황급히 우공에게 간언했다. 잠깐만요, 대왕. 이 일은 절대로 승낙해서는 안 됩니다. 백나라는 우리나라와 바로 인접한 국가입니다. 일이 있을 때는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양국의 관계는 순망치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백나라가 멸망하면 우리 우나라 역시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이때 우공의 마음은 오로지 두 보물에 가 있었다. 어찌 이미 입속에 들어간 맛있는 음식을 다시 뱉어내겠는가? 물론 그는 궁짓기의 말이 옳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신비롭기까지 한 천리마와 백벽에 눈길을 돌리면 마음은 자꾸만 엉뚱한 쪽으로 흘러갔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진나라 왕께서 귀중한 보물을 우리에게 보낸 것은 보일 수 있는 성의를 다 보인 것이오. 설사 백나라는 이웃을 잃더라도 강대한 진나라와 동맹을 맺으면 그것도 우리에게 이로운 것이 아니겠소. 궁짓기는 다시 한번 우공에게 간하려 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백리에 의해 제지되고 말았다. 진나라가 우리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좋은 뜻에서 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왜 내가 계속 간하도록 놔두지 않았소? 백리에가 대답했다. 그대는 우리 대왕이 두 보물에 완전히 정신이 팔린 것을 보지 못했소? 대왕이 그대의 말을 들을 것 같았소? 그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쓸데없는 짓이오. 궁짓기는 백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나라가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식솔들을 데리고 잠적하고 말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라의 헌공은 대장 이극과 순식을 보내 백나라를 토벌하도록 했다. 우공은 이때 직접 나아가 우나라의 길을 빌리려는 진나라와 대군을 맞이했다. 귀국의 깊은 후위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나도 병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돕겠소. 우공이 이극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자 순식이 대신 대답했다. 대왕께서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려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백나라를 소교 관문을 열도록 도와주십시오. 우공은 순식의 계책에 귀를 기울였다. 우공은 순식의 계책대로 구원병으로 도우러 가는 척한 다음 백나라가 관문을 열도록 속였다. 백나라는 예상대로 바로 멸망했다. 이극은 승리를 거둔 후 전리품의 상당 부분을 우공에게 나눠줬다. 우공은 술에 가득 실린 금은보석과 미녀들을 보자 벌어진 일을 다물지 못했다. 이극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군을 우나라의 도성 밖에 주둔시켰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하루는 우공에게 이상한 보고가 올라왔다. 진나라 헌공이 성 밖에 도착했습니다. 우공은 황급히 성문을 나서 헌공을 맞이했다. 헌공은 우공을 보자마자 이번에 백나라를 멸망시키게 된 것은 귀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준 덕입니다. 지금 나는 특별히 이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왔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 사냥이나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었다. 우공은 매우 기쁜 어조로 좋다고 흔쾌히 대답했다. 헌공이 다시 말했다. 사냥은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합니다. 귀국의 병사들은 이곳 지형에 익숙하니 되도록 많이 데리고 가시지요. 우공은 헌공의 말대로 모든 성의 병사와 말들을 징발해 모조리 사냥에 나서도록 했다. 그들이 한창 사냥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백리에가 뛰어나 우공에게 다급한 어조로 말했다. 일이 생겼습니다. 대왕께서는 빨리 성으로 돌아가십시오. 우공은 황급히 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성문은 이미 굳게 닫혔고 적교만이 높이 걸려있을 뿐이었다. 곧 성문 위에서 한 대장이 나타나 득에양양한 목소리로 우공에게 말했다. 지난번에 당신들이 길을 빌려줘 백나라를 멸망시키게 한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순서에 따라 그대의 우나라를 멸망시킬 차례요. 우공은 진나라 대장의 말에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놀라 주변으로 고개를 돌렸을 때는 이미 백리에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궁짓기의 간언을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된 우공은 백리에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다. 당초 궁대군의 충언을 들었어야 했소. 내가 어찌해서 그 말을 듣지 않았을까요? 아,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맞소. 이때 진나라의 헌공이 달려왔다. 우공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가 웃음을 흘리면서 말했다. 내가 이번에 여기 온 것은 직접 우리의 두 보물을 회수하기 위해서요. 그러나 당신은 우리를 도와 백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줬소. 또 보물을 돌려주려 하고 있소. 그러니 내 다른 옥벽과 천리마를 주도록 하겠소. 지혜로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길을 빌려 백나라를 치려는 전략은 사기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우공은 훌륭한 말과 아름다운 옥벽에 눈이 멀어 사기를 자초했다. 결국 자신의 국가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만들었다. 탐욕스러운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큰 해악이 닥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검색 부탁드려요.